26번 비경제활동 인구가 존재하지 않는 경제의 노동시장에서 이번 기의 실업자 중에서 다음 기에 고용되는 비율은 2, 이번 기의 취업자 중에서 다음 기에 실업자로 전환되는 비율은 B이다. 즉, 이번 기의 경제활동 인구를 LT라고 하면 다음 기의 실업자는 아래 식과 같이 결정된다. 이 경제의 인구 증가율이 n이다. 즉, t 플러스 1기의 인구는 t기의 인구의 증가율 n만큼 늘어난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 장기 균형에서의 실업률은 먼저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의 합인데, 문제에서 비경제활동 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곧 경제활동 인구가 되고요.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고, 실업률은 경제활동 인구 중에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이 식을 보시면 t 플러스 1기의 실업자는 t기의 실업자에서 지금 이 스몰 e가 고용되는 비율인데, 고용되지 않은 실업자가 역시 다음 기에도 실업자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b는 취업자 중에서 실업자로 전환되는 비율이니까 이번 기 경제활동 인구에서 실업자를 뺀 취업자 수에서 이 스몰 b를 곱한 만큼이 실업자로 전환이 돼서 t 플러스 1기의 실업자는 이와 같은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장기 균형에서의 실업률을 묻고 있는데, 장기 균형이라는 것은 실업률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이고요. 거기서 착안해서 t기의 실업률과 t 플러스 1기의 실업률, 이것이 같다고 놓고 이 조건을 가지고 문제에서 주어진 식들을 이용해서 LT분의 UT나 LT 플러스 1분의 UT 플러스 1을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식을 변형을 해보면 UT 플러스 1만 남기고 LT 플러스 1을 이쪽으로 넘겨주면 UT 플러스 1은 LT분의 UT 곱하기 LT 플러스 1이 되고요. 문제에서 LT 플러스 1이 LT가 n만큼 증가하는 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LT분의 LT 플러스 1을 1 플러스 n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식과 문제에서 주어진 t 플러스 1기의 실업자에 대한 식의 이 부분을 같게 놓고 정리를 하면 t기의 실업률은 n 더하기 2 더하기 b분의 b가 됩니다. 우리가 장기 균형에서의 실업률을 t기의 실업률, t 플러스 1기의 실업률이 같다는 식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결국 최종적으로 구한 이 t기의 실업률이 장기 균형에서의 실업률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7번 A국은 X제와 Y제 두 제화만을 생산한다. 2010년과 2011년 A국에서 생산된 각 제화의 시장 가격과 거래 금액은 아래와 같다. 이때 2010년을 기준 연도로 하여 2011년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는 산식으로 옳은 것은, 단 그해 A국에서 생산된 제화는 그 해에 모두 A국 시장에서 거래되어 소비되었다. GDP 디플레이터는 실질 GDP분의 명목 GDP에 지수화를 위해서 100을 곱한 것을 의미합니다. 100을 곱하지 않아도 GDP 디플레이터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문제에서 2011년 GDP 디플레이터를 구하라고 되어 있고, 기준 연도는 2010년이라고 했으니까 2011년 명목 GDP를 2011년 실질 GDP로 나누면 되는데, 실질 GDP를 구할 때 기준 연도가 2010년이니까 2010년의 가격을 2011년의 생산량에 곱하면 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시장 가격과 거래 금액이 주어져 있습니다. 생산량이 주어져 있지 않죠. 시장 가격에 생산량을 곱한 것이 거래 금액이니까 생산량은 거래 금액을 시장 가격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GDP 디플레이터의 분자가 2011년 명목 GDP니까 이것은 2011년의 명목 거래 금액의 합이 되겠죠. 그래서 2011년의 거래 금액인 M1X와 M1Y의 합이 되겠고요. 2011년 실질 GDP는 2011년의 생산량에 2010년 시장 가격을 곱해서 더하면 되는데, 문제에서 생산량을 도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X제는 X제의 거래 금액 M1X를 X제의 시장 가격 P1X로 나눠주면 X제의 생산량이 되겠고요. Y제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거래 금액 M1Y를 P1Y로 나눠주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 식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게 생산량이니까 실질 GDP를 구하기 위해서 기준연도 가격인 P0X와 P0Y를 각각 곱해서 더해주면은 이것이 2011년 실질 GD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목 GDP를 분자, 실질 GDP를 분모로 놓고 계산을 한 것이 GDP 디플레이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7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8번 A국의 통화당국은 통화량 또는 이자율을 중간 목표로 운영하여 소득 변동을 최소화함으로써 경기를 안정시키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통화량 중간 목표제는 통화량을 현재 수준으로, 이자율 중간 목표제는 이자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재화 시장에 충격이 발생하여 IS 곡선이 이동하였다고 하자. ISLM 곡선을 이용한 분석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단 IS 곡선은 우하향하고 LM 곡선은 우상향한다. 이 문제는 통화정책의 운영 체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본격적으로 분석을 하기 전에 통화정책과 통화정책의 운영 체계의 대표적인 두 가지 제도인 중간목표제와 물가안정 목표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통화량이나 이자율을 조절해서 경기 안정 등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에서 묻고 있는 중간목표제는 다음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책 운용 목표와 중간 목표를 수립하고 정책 수단을 통해서 이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국공채 매입 매각을 통한 공개시장 조작, 그리고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에게 빌려주는 대출금에 대한 이자율인 재할인율을 조절하는 재할인율 정책, 그리고 중앙은행이 예금은행에 요구하는 필요 지불 준비율을 변경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지불 준비율 정책 등을 통해서 단기금리나 본원통화 같은 운용 목표를 달성을 하고, 이를 토대로 통화량이나 이자율, 환율 같은 중간 목표를 설정을 해서 최종 목표인 물가안정, 완전고용, 국제수지 균형 등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중간 목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중간 목표 중에 통화량 목표제와 이자율 목표제에 대한 차이점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간 목표제와 비교가 되는 물가안정 목표제는 인플레이션 타겟팅이라고 하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중간 목표 없이 운용 목표인 단기금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되겠죠. 기준금리의 조정을 통해서 최종 목표 변수인 물가 안정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가 물가안정 목표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종 목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로 정해져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중간 목표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통화량과 이자율 중간 목표제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화폐시장의 그래프고요. 오른쪽은 화폐시장의 균형식을 그래프로 나타낸 LM 곡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제 조건으로 인플레이션율이 제로라고 해서 화폐시장 그래프의 수직축인 명목이자율과 LM 곡선이 그려져 있는 그래프의 수직축인 실질이자율이 같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타는 스타끼리, 1은 1끼리, 2는 2끼리 대응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통화량 중간 목표제부터 보면 최초에 2라는 점에서 수직인 화폐 공급 곡선과 우하향하는 화폐 수요 곡선에 의해서 균형이 달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득의 변화가 와서 화폐 수요 곡선이 이동을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면 거래적, 예비적 화폐 수요가 증가해서 화폐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고요. 반대로 소득이 감소하면 좌측 이동하겠습니다. 화폐 수요 곡선이 소득 변화에 따라서 좌우로 또는 상하로 이동을 할 때 통화량 중간 목표제일 경우 통화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화폐 공급 곡선은 P분의 M 스타 수준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소득 변화에 따라서 화폐 수요 곡선이 변화를 할 때 이자율만 변동을 하게 되고, 이것을 LM 곡선으로 그리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우상향의 일반적인 LM 곡선의 모습이 됩니다. 통화량 중간 목표제와 다르게 이자율 중간 목표제를 보면 초기균형 2에서 소득 변화에 따라 화폐 수요 곡선이 변동을 할 때
이자율 중간 목표제는 이자율을 최초의 이자율 수준인 R스타로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켜서 최초 이자율 R스타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자율 중간 목표제에서는 LN 곡선이 R스타 수준에서 수평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통화량 중간 목표제와 이자율 중간 목표제 간 LN 곡선의 차이를 확인했으니까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가, 통화량 중간 목표제가 이자율 중간 목표제에 비해 정책 목표 달성에 더 효과적이다. 오른쪽 가의 그래프를 보시면 우상향하는 통화량 중간 목표제 LN 곡선과 수평인 이자율 중간 목표제 LM 곡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이 점에서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는 균형이 달성되고 있었습니다. 문제에서 재화시장에 충격이 발생해서 IS 곡선이 이동했다고 했기 때문에 IS 곡선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변동이 있다고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먼저 통화량 중간 목표제 같은 경우에는 IS 곡선이 증감할 때 균형 국민소득이 Y3와 Y4 범위 안에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자율 중간 목표제 같은 경우에는 Y1에서 Y2까지의 범위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소득 변동이 더 확대가 됩니다. 즉, 이자율 중간 목표제가 통화량 중간 목표제보다 소득 변동이 더 크게 되고 통화당국의 정책 목표인 소득 변동 최소화를 통한 경기 안정화에 있어서는 이자율 중간 목표제의 효과는 떨어지게 되고 통화량 중간 목표제가 더 효과적이게 됩니다. 따라서 가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통화량 중간 목표제의 경기 안정 효과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높을수록 작아진다. 통화량 중간 목표제는 LN 곡선이 우상향합니다.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높아지면 LN 곡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겠죠. 이 옆에 화폐 시장 균형식을 보시면 실제로 화폐 공급과 실제로 화폐 수요가 같다는 것이 균형식인데, 실제로 화폐 수요는 거래적 예비적 화폐 수요에 의해서 국민소득의 증가 함수고 투기적 화폐 수요에 의해서 명목이자율의 감소 함수입니다. 균형식은 이와 같고요. 그런데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높아지면 균형식에서 좌변인 실제로 화폐 공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우변인 실제로 화폐 수요가 변동하게 되는데, 이 균형식이 유지되기 위해서 이자율이 변동을 할 때 소득이 얼마큼 변동을 해야 이 균형식이 유지가 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자율 R이 상승한다는 가정하에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높아지면 LM 곡선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즉, 이자율이 상승했을 때 실제로 화폐 공급이 일정하다는 전제하에 이자율이 상승하면 실제로 화폐 수요는 감소하게 됩니다. 근데 이 균형식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소득 Y가 증가하고 실제로 화폐 수요가 증가해서 명목이자율 상승의 효과를 상쇄해야 합니다. 만약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큰 경우에는 동일한 이자율 상승에도 실제로 화폐 수요가 더 크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서 국민소득의 증가폭은 더 커져야 합니다. 그래야 명목이자율 증가 효과를 상쇄해서 화폐 시장의 균형이 달성될 수 있겠죠. 정리하면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높으면 동일한 이자율 상승에 있어서 국민소득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이야기는 LN 곡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N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것이 극단적으로 되면 수평의 LN 곡선에 가깝게 되겠죠. 그 이야기는 우리가 가에서 살펴봤지만 이자율 중간 목표제 LM 곡선의 모습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재화시장 IS 곡선이 이동을 할 때 소득 변동폭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즉,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높을수록 경기 안정 효과는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나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기 이자율 중간 목표제의 경기 안정 효과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높을수록 커진다.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최초 균형 2에서 검은색의 우하향하는 IS 곡선이 최초의 IS 곡선이고, 여기서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높아지면 동일한 이자율 변동에 있어서 소득 변동이 더 커진다는 거니까 IS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의 완만한 IS 곡선이 되고요.
이때 재화시장에 충격이 발생한 효과를 보면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과 관계없이 소득 변동폭은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이자율 중간 목표제에 있어서 경기 안정 효과는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에 영향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효과가 커진다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8번의 답은 가와 나인 3번이 되겠습니다. 29번 대표적 소비자의 생애 효용 함수가 다음과 같다. 이 소비자는 1기에 근로소득 Y를 얻는 반면 2기에는 근로소득이 없다. 이 소비자가 1기에 S를 저축하면 2기에 원리금 1 더하기 R 곱하기 S를 돌려받고 정부가 1기에 타우 Y를 거둔 다음 2기에 원리금 1 플러스 R 곱하기 타우 Y를 돌려주는 공적 연금 정책을 도입하려 한다. 이에 따른 각식의 예산 제약식은 1기와 2기가 주어져 있고 이 경우 공적연금이 개인저축을 구축하며 타우스타 이상에서는 개인저축이 0이다. 타우스타의 최소값은 단 CT는 T기의 소비를 나타낸다. 대표적 소비자의 생애 효용함수 극대화를 위한 목적함수를 설정을 했고요. 제약 조건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 주어진 예산 제약식 1기와 2기를 변형해서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기 예산 제약식을 변형을 하면 S와 타우 Y로 정리를 하면 S 더하기 타우 Y는 Y-C1으로 정리가 되고요. 지금 S 더하기 타우 Y가 2기의 식에 이 부분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1기 예산 제약식 변형한 것을 대입을 해주면 이와 같이 되겠고요. 얘를 이제 정리를 하면 우리가 자주 보는 예산 제약식의 모습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약식을 구했으니까 우리는 대표적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를 위한 목적 함수와 제약식을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효용 극대화 1개 조건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면 먼저 1기 소비와 2기 소비에 대한 한계 대체율을 구하면 효용 함수를 C1 그리고 C2에 대해서 각각 미분을 해서 분자, 분모로 놓으면 이것이 한계 효용의 비가 되죠. 얘를 정리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 가격 비율인데 1기 소비의 가격과 2기 소비의 가격은 지금 이 위에 예산 제약식을 보시면 먼저 우리에게 친숙한 예산 제약식이 있습니다. 이것과 비교를 해보면 C1이 X에 해당하고요. C2가 Y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Y가 소득 M에 해당합니다. 즉 1기 소비의 가격은 1이 되고 2기 소비의 가격은 1 플러스 R분의 1이 됩니다. C1과 C2를 비교하려면 동일 시점에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는 2기의 소비를 1기 기준으로 현재 가치화하기 위해서 R로 할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격 비율을 구하면 1 나누기 1 플러스 R분의 1이 되고 이것은 1 플러스 R이 됩니다. 이제 MRS와 가격 비율을 같게 놓아서 정리를 하면 루트 C1과 루트 C2가 같다. 즉 C1과 C2가 같다는 식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구한 C1과 C2가 같다는 조건을 예산 제약식에 대입해서 C1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C1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되고요. 이제 문제에서 정부가 도입한 공적연금 정책에 의해서 개인저축이 구축이 된다고 했고요. 그러면 개인저축을 식으로 만들어 보면 1기의 식을 가지고 개인저축식을 세워보면 1-타우 곱하기 Y에서 1기의 소비를 뺀 것이 저축이 됩니다. 그런데 타우스타 이상에서 개인저축이 0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축이 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구간의 타우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 C1 자리에 우리가 효용극대화 조건에서 도출한 이 식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이와 같이 되고요. Y로 묶으면 이 아래식처럼 되는데 이것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데 소득인 Y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기 때문에 이 전체가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이 왼쪽 이 항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얘를 정리하면 타우가 2 플러스 R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바로 타우스타의 범위가 되고요. 타우스타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최소값은 2 플러스 R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그림은 고정환율제를 채택하고 있는 어느 소규모 개방경제의 ISLM BP 곡선을 나타낸다. BP 곡선은 좀 더 가파른 BP1과 완만한 BP2 중 하나이다. LM 곡선을 중심으로 좌우로 그려져 있네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단 현재 균형점은 2이다. 보기들을 보면 1번을 제외하고 2번부터 5번까지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이 이 BP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P1과 BP2 두 경우를 각각 나눠서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고 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그래프를 그대로 그려놨고요. 보기 1번 자본의 이동은 BP1인 경우보다 BP2인 경우에 더 자유롭다. 우리가 완전 자본 이동을 가정할 경우에 BP선이 수평이 되죠. 그리고 자본 이동이 없는 경우에는 BP선이 수직이 되는데, 따라서 BP1인 경우보다 BP2인 경우에 자본의 이동이 더 자유롭다는 것이죠. 1번은 맞는 보기고요. 국제수지 균형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대외균형 곡선이라고도 하고요. BP 곡선의 식을 써보면 이것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수지를 구성하는 요인들은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가 있는데 순수출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출의 결정 요인들, 국내소득, 해외소득, 실질환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내소득이 증가하면 수입이 증가해서 경상수지는 악화가 되고, 해외소득이 증가하면 수출이 늘어서 경상수지는 개선되고요. 실질 환율이 증가할 때도 역시 경상수지는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수지인데, 자본수지는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율 간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외에도 이자율 평가설 등을 고려해서 예상 환율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보통 문제에서 이자율을 가지고 물어보니까 이자율에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면, 국내 시장 이자율이 해외 시장 이자율보다 크면 자본이 국내로 유입되게 되니까 자본 수지는 흑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로 그리면 이자율과 소득 평면에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소득이 Y0에서 Y1으로 증가하면 경상수지가 악화가 되죠. 여기서 국제수지가 균형이 되려면 이자율이 상승해서 자본수지가 개선돼서 경상수지는 마이너스지만 자본수지가 플러스가 돼서 두 개의 합인 국제수지는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가지게 되고요. 보통 문제에서 자본이동이 완전한 먼델 플레밍 모형을 물어보는데, 그때는 세계시장 이자율 하에서 수평인 BP선을 가지게 되죠. 그리고 BP 곡선은 환율이 변화하거나 자국의 물가나 해외의 물가가 변동할 때 BP 곡선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주어진 소득 수준에 대해서 경상수지가 좋아지겠죠. 그 이야기는 국제수지 흑자 영역이 넓어진다는 거니까 BP 곡선은 우측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고정환율제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BP 곡선의 이동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닙니다. 변동환율제로 물어봤을 때 BP 곡선의 이동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BP 곡선의 기울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BP 곡선은 자본의 이동성의 정도에 따라서 자본 이동이 없는 수직인 BP 곡선부터 LN 곡선보다 기울기가 가파른 BP1인 자본 이동이 낮은 경우, 그리고 LN 곡선보다 완만한 BP2는 자본 이동이 높은 경우고요. 그리고 세계시장 이자율에서 수평인 BP3는 완전 자본 이동이 되겠습니다. 즉, 자본 이동성이 높을수록 국제수지 균형 곡선은 이자율에 탄력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기 1번을 알아봤고요. 보기 2번부터 5번까지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따라서 BP1인 경우와 BP2인 경우의 효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4개가 그려져 있는데, 좌우로 나눠서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우와 확장적 통화정책의 경우가 구분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에는 가파른 BP 곡선 BP1 기준으로 그려져 있고요. 아래는 완만한 BP2 곡선 기준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4가지 다 최초 시작은 공통적으로 이점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확장적 재정정책 같은 경우에는 IS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데 BP1인 경우와 BP2인 경우 모두 동일한 폭만큼 우측 이동한다고 가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확장적 통화정책도 이점에서 시작을 해서 동일한 폭만큼 LN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이 경제는 고정환율 제도를 가정하기 때문에 통화당국이 고정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확장적 재정정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부터 보면 BP1인 경우 이점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이 실시가 되면 IS 곡선이 IS-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단기 균형점이 F점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 F점은 BP 곡선 아래에 있기 때문에 국제 수지가 적자입니다. 그리고 최초 균형점에 비해서 이자율이 상승하고 국민소득도 증가한 상태입니다. 이자율 상승으로 자본 유입이 발생해서 자본 수지가 개선되지만 지금은 BP 곡선이 가파른 경우이기 때문에 자본 이동이 낮으므로 자본 수지 개선 효과는 작습니다. 하지만 국민소득 증대 효과는 수입을 증가시켜서 경상수지를 악화시키게 되죠. 그래서 경상수지 악화 효과가 자본수지 개선 효과를 능가하는 경우이니까 국제수지는 적자가 됩니다. 따라서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경우 외환시장에서 외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환율 상승의 압력을 받게 됩니다. 이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이 개입을 하게 되는데 외화를 매각하고 국내 통화를 매입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LN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는데 BP1과 IS-가 만나는 G점까지 이동하게 됩니다. 그 다음 아래 BP 곡선이 완만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경우도 최초 균형점 2에서 시작을 하는데 확장적 재정정책 실시로 IS 곡선이 IS-로 이동을 하고 단기 균형점은 F점에서 형성이 됩니다. F점은 BP 곡선의 왼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국제수지가 흑자가 되는데 흑자가 되는 이유는 소득이 초기 균형점 2보다 증가해서 경상수지가 악화가 되지만 이자율 증가로 인한 자본 유입이 더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자본 이동성이 위에 비해서는 더 크죠. 그래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이 플러스가 돼서 국제수지는 흑자가 됩니다. 이 경우에 국내로 외화가 유입되고 외환시장에서 외환 공급이 늘어나고 환율 하락 압력을 받게 됩니다. 환율 하락을 막기 위해서 중앙은행은 외화를 매입하고 국내 통화량을 매각하는 정책을 실시하는데 그렇게 되면 LN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최종 균형은 H점에서 달성이 됩니다. 이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최초 균형점 2에 비해서 둘 모두 국민소득은 증가하고 이자율은 상승했습니다. 보기 2번부터 하나씩 보면 확장적 재정정책이 시행되면 BP1인 경우와 BP2인 경우 모두 이자율이 상승한다. 모두 이자율이 상승했죠. 맞는 보기고요. 3번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소득 증가 효과는 BP1인 경우보다 BP2인 경우에 더 크다. 지금 보면 BP1의 최종 균형인 G점과 BP2의 최종 균형인 H점을 비교하면 H점의 국민소득이 더 크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보기고요. 4번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구축 효과는 BP1인 경우보다 BP2인 경우 더 크다. 최종 균형점의 이자율을 비교해보면 G점이 H점보다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축 효과는 BP1인 경우가 더 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서술하고 있으니까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보기 5번을 풀기 위해서 확장적 통화정책을 보겠습니다. 먼저 BP1인 경우 최초 균형점 2에서 확장적 통화정책 실시로 LN 곡선이 우측 이동하면 단기 균형점이 F점에서 형성이 됩니다. 이 점은 초기 균형에 비해서 이자율은 하락하고 소득은 증가하게 됩니다. 즉 BP 곡선의 아래에 있으니까 국제 수지는 적자 상태이죠. 이자율이 하락해서 자본 유출이 발생하니까 자본 수지는 악화가 되고요. 그런데 자본 이동이 낮은 경우니까 자본 수지 악화 효과는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입이 늘어나서 경상수지가 악화가 됩니다. 따라서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은 적자가 돼서 국제수지는 적자가 되고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외화가 유출되게 되고요. 그러면 외환시장에서 외환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환율 상승 압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외화를 매도하고 국내 통화를 매입해서 LN 곡선은 다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이동은 초기 균형점인 2점이 될 때까지 발생하게 되고요. 즉 BP1일 경우에 확장적 통화정책 실시는 초기 균형점으로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효과가 없게 되겠습니다. 아래의 BP2의 경우도 보면 초기 균형점 2에서 확장적 통화정책 실시로 인해서 LN 곡선이 LM-로 이동하게 되면 단기 균형점이 F점에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F점은 위에서 보는 거와 동일하게 BP 곡선의 아래에 있으니까 국제수지는 적자가 되죠. 초기 균형점보다 이자율 하락에 의한 자본수지 악화 그리고 소득 증가에 의한 경상수지 악화가 동시에 일어나서 국제수지는 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위의 경우보다 자본 이동성이 높은 경우니까 자본수지 악화도 큰 폭으로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외화가 유출되니까 외환시장에서 외환 수요가 증가하게 돼서 환율 상승 압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중앙은행은 이러한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 외화를 매도하고 국내 통화를 매입해서 LN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고 결국 이 경우도 초기 균형점 2로 돌아올 때까지 조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즉 확장적 통화정책 같은 경우에는 BP1이나 BP2나 모두 효과가 없게 되겠습니다. 보기 5번을 보면 확장적 통화정책이 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BP1인 경우와 BP2인 경우에 둘 다 효과가 없는 것으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이 문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